안녕하세요. 어린이날 100회 기념 특별전 연계 행사로 진행되는 어린이와 한국의 근현대 이미지와 담론 현실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과 연구자 시민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국성아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 모두 어린이 특별전 소개를 시작으로 어린이 담론과 어린이 운동의 표상 등 5개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연세대학교 이기훈 교수님과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는 유튜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남희숙 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희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현장에 많이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깊은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가 어린이날 100회가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해라서 작년부터 우리가 그 100회 되는 날을 어떻게 좀 뜻깊은 사업을 좀 해볼까 하다가 전시를 특별전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 학예사들하고 같이 기획을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은 100년이 이제 100회가 되었는데 100년 동안 방정환 선생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신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 왔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반성의 성찰에 한번 시각으로 좀 한번 돌아보자 100년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어린이에 대한 인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권이 그럼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만큼의 이제 인권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느냐 구현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가 그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한번 모아보자라고 해서 각국에 있는 주요한 아카이브들을 좀 뒤져가지고 사진들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전이 우리 모두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7월 17일까지 특별전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이번에는 좀 학술적으로 그러면 100년 동안 시대마다 어린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랄까 상이랄까 또는 뭐 어린이에 대한 담론이랄까 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 왔을 텐데 시대별로 어떻게 그러면 달라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 시대의 어떤 우리 상을 좀 더 어린이라는 하나의 그 프리즘을 통해서 봄으로 해서 그 시대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자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고 그 결과를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우리 박물관의 이런 학술 회의를 또 함으로 해서 더 많이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좋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염희경 선생님, 이기훈 선생님, 조은숙 선생님, 그리고 장준영 선생님, 석지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종합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지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장수경 선생님, 조형근 선생님, 김경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많은 유익한 유익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환영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함영훈 학예연구사의 우리 모두 어린이 특별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 특별전은 지금 우리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이 한 2번 정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시 소개를 맡은 전시운영가 함영훈 하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번 전시는 우리 모두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날 100회 기념 특별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어린이 전시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자고 하여서 저희가 보통 어린이 전시에서 생각하는 좀 파스텔 톤과 좀 발랄한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선으로 어린이를 바라보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전시를 이제 큰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또 생각했던 부분이 어린이를 단순한 객체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의 주체로서의 어린이를 좀 조명해 보자는 측면으로도 이번 전시를 활용해 보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주제나 이제 내용의 소재들이 무겁다 보니 이거를 좀 관람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방향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가고 상호 소통해 가면서 만드는 체험형 전시로 좀 기획을 해서요. 주제별로 저희가 이제 괄호를 만들어서 그 괄호를 관람객이 직접 채우는 방식으로 하여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전시와 그리고 칠판이나 그림 일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이걸 또 다른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다소 무겁다 보니 좀 이런 걸 다양한 장치를 일러스트나 체험을 통해서 그런 관람객 그룹들이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을 방향으로 어쨌든 저희 박물관에 전시 오시는 이제 분들이나 혹은 가족 단위의 그런 관람객들에게 서로 좀 각자한테 필요하거나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를 거라서요. 좀 이거를 각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아카이브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좀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좀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도서관에 있는 루이스 하인이 촬영한 5,000장이 넘는 사진 중에서 일부를 좀 가지고 왔고, 그리고 호주 국가기록원에 있는 영국에서 온 이제 영국 아동 이주 사진, 그리고 유니세프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나 그 외에도 이제 필리처상 수상작과 같은 그런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아카이브의 여러 가지 질을 또 고려하였습니다. 이제 컬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시 주제가 좀 무겁다 보니 이런 색깔 같은 거로 좀 이제 톤을 많이 업을 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원색을 좀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공간 구성은 이와 같은 식으로 되었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전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구멍 같은 걸 좀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좀 보다가 지루하면은 중간에 나가도 좋다 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강제적인 동선은 있었지만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람객들이 중간중간에 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면서 관람 편의성과 또 그런 자율성을 같이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예, 세부적인 구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전시장 앞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피닝 퍼즐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퍼즐이 아니라 돌릴 수 있는 퍼즐인데 저희 측면에 보시면은 전면부에 커다란 이제 얼굴 모양의 이제 퍼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각자의 감정을 좀 표현하고 어린이들에게 체험 요소가 될 것이고 또 어른들에게는 하루 우울한 기운이 있었던가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을 각자 표현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방향은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획으로 잡았는데 큰 줄기는 일상의 파괴와 회복이라는 이제 큰 이야기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집에서 집으로 일상에서 일상으로 이제 큰 저희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활계획표라는 어떤 일상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생활계획표와 신문, 일기와 같은 또 자료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계획표 같은 경우는 7, 80년대 이제 90년대까지 많이 하였던 오락실의 오락기 조이스틱 형태를 가지고서 이제 관람객들이 좀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하면서 누릴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일상성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유물로서 일기, 특히 이제 그림 일기와 어린이 신문 창간호, 그리고 저희 그림 일기와
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일상의 어떤 시작을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른들한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이라는 게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큰 부분이고 그 일상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의 인격이 성장되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누리던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린이들의 그런 성장에서의 큰 지장이 생길 것이고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침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일상이 누려지는 공간이 이제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그런 큰 이야기 라인을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잡은 주제는 이제 과로를 하고 끌려간 어린이라는 주제입니다. 끌려간 어린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의 인권이 이제 침해되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 이제 어린이인데 아동 노동이라든지 혹은 전쟁, 뭐 조혼, 학대 이런 등등의 어린이들이 원치 않는 일상이 파괴되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이사인 컬렉션을 저희가 활용을 하였는데요. 1908년부터 이제 16년까지 미국 아동노동위원회 의뢰를 받아서 5,0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은 이제 루이스 하인의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였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이게 저작권의 사용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였었고 그와 더불어서 루이스 하인이 상당히 좀 자세한 기록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제 5,000명 전부를 적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개별적인 그런 이름과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사는 곳 등을 다 적어 놓아서 저희가 어떤 공장에 있는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몇세 누구라는 어린이의 인격성을 좀 드러내는 이런 캡션을 저희가 원래 있던 캡션하고 좀 다르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감이나 공장 모형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좀 어린이들의 실제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들과의 그런 모습들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좀 사진 높이가 좀 낮습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진을 좀 낮게 배치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의 키나 이런 시선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진전의 높이하고는 좀 다르게 하여서 어린이들이나 가정에서 이제 좀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눈높이로 저희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 속의 어린이인데 저희 박물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6.25 전쟁 컬렉션이라 존 리치의 전쟁 사진 컬렉션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게티 이미지라든지 유니세프에서 또 특별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해주셔서 1번 네모에 보시면 이게 키오스크인데 유니세프에서 이제 전후에 아이들의 PTSD 치료를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했던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관람객들이 좀 보실 수 있게 했는데 좀 수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저희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네모에 있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괄호 속으로 저희가 관람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전시 주제인데 이거를 단어를 많이 선택할수록 그 단어가 커지는 워드 클라우드 형식이어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은 좀 어떤 단어들이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보고서 느끼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 마네킹인데 원래 어린이 사이즈의 마네킹에다가 성인 군복을 입혀서 전쟁에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어쨌든 전쟁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기는 세계 각국의 그런 세계 각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총 크기와 그다음 군복 모양을 좀 의도적으로 배치하여서 사실 실제 군복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게 구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 모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브릿지존의 호주 죄송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호주로 간 아동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담은 사진과 그리고 한국의 입양 문제를 같이 좀 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 이주와 한국의 해외 입양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사과와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야기로 저희가 중간에 쉬어가는 존처럼 하지만은 이것 또한 저희가 같이 좀 비교사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배치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무엇을 바꾼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단순히 객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인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세상을 울린 어린이로 하여서 어린이들이 울고 있는 혹은 어린이들이 이제 비극을 통해서 또 세상에 어떤 반향을 주었던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좀 배치를 하였고 알람 쿠르지 같은 경우는 새벽바다를 저희가 연출을 하여서 관람객들이 좀 공감각적으로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상을 바꾼 어린이라고 해서 사회 속에
그 사회 문제에 참여한 이제 어린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좀 같이 소개를 하였고요. 그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대변 초등학교와 같이 좀 재밌는 모습들도 그 학생회에서 자기 학교가 똥학교 혹은 뭐 화장실 학교라는 이름이 듣기 싫어서 바꾼 그런 어린이들의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같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비 브리지스라고 이제 흑백 통합 교육이 시작될 때 그 백인들의 반대를 뚫고서 갔던 이제 어린이의 모습을 이제 학교 가는 길로 저희가 그 구성을 하여 가지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야유 소리를 같이 배치하여서 당시 상황을 좀 느낄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이제 가는 측면으로 그 학교 가는 길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실 한국에서는 좀 교육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많이 쓰이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 상당히 또 큰 부분이고 또 스스로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가는 길을 저희가 또 세상을 바꾸는 의미로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좀 조명을 해보았고요. 그와 함께 그 이 학교 가는 길은 브릿지 공간으로서 역할을 또 해줍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에서 집으로인데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어린이들의 공간이 학교와 골목길을 이제 저희가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공간에서 이거 학교 가는 길을 저희가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어린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사실 좀 이게 약간은 좀 당위적인 결론이라서 좀 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린이들이 또 행복한 것이 또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서 어린이들의 어떤 당위적인 좀 선언을 저희가 하는 측면으로 행복한 어린이라는 주제를 만들었고, 그 행복한 어린이를 어린이들의 공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놀이터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하였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칠판을 통해서 직접 그 교실 이미지를 하였고 또 이걸 관람객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형 저희가 그 이벤트로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리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 모습들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토존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그 세계 각지에서 한국과 또 거리, 학교,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배치를 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윤민의 집이라고 저희 그 옛날에 유명 그 전문가 선생님이라고 그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를 이제 사진을 찍으신 그 컬렉션이 있는데 그 컬렉션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그 돌아가신 선생님의 사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전시에 또 활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은준의 집이라고 서두에 있던 그림일기의 주인공이 만드신 그림일기를 가지고서 그 조사연구과에서 영상을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상영을 하면서 그 어린이들의 좀 자연스러운 감정과 그런 느낌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또 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그림일기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하시고 이거를 관람객들이 이제 직접 프로젝터에 쏴서 자신이 또 전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실 내부의 사진이나 그런 주제들이 좀 무거운 게 많지만은 이거를 저희가 좀 톤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좀 기우라면 기우겠지만 이게 좀 따로 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SNS나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관람객들의 그런 이미지를 제가 가끔씩 좀 찾다 보면은 그래도 되게 괜찮은 방식이라고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관람객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또 좋은 방향으로 많이 봐주셔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나름의 좀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 연구소님 감사드립니다. 루이스 하인 컬렉션에서 보이는 어린이의 노동 현장, 해외 입양의 모습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었던 어린이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에 모두가 그려보았던 생활계획표, 그림일기 등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1부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한국 방정환 재단의 여미경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어린이 담론과 어린이 운동의 표상,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기 어린이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방정환 재단의 여미경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주로 그때 산출되었던 포스터라든가 종이기 행사 사진을 가지고 어린이를 어떻게 보았고 그리고 어린이 운동의 표상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방정환 선생님의 조선 소년운동의 사적 고찰이라는 글을 찾게 되었는데요. 대륙의 발견보다 전기의 발명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어린이의 발견이다라는 글을 직접 쓰셨는데요. 특히 어린이날은 그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했었지만 가려져 있었던 그 존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만세를 외치면서 어린이 해방을 외치면서 이렇게 드러냈던,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도 그 전국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사상과 존재를 드러냈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 담론이라든가 어린이 운동에 대한 연구사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 시기에 나왔던 산출물을 갖고 어린이 담론과 그 어린이 표상에 대한 운동의 표상에 대한 연구들은 없어서 그 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제 어린이날 포스터인데요. 이때 포스터의 표어를 보면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새조선의 일꾼은 어린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어린이는 새조선의 일꾼이라고 이제 호명이 됩니다. 이 시기 이제 신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칼라 인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복원을 일종의 한 건데요. 32년에 나온 포스터가 거의 표와 그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문자를 중심으로 어린이의 활동성이라든가 움직임, 놀이가 좀 돋보이는 포스터인데요. 주로 이제 봄이라든가 새싹이라든가 생명, 희망, 새조선 이런 상징들로 어린이를 시각화하고 있는 포스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년에서 26년에 종이기를 살펴보면 당시 색동해의 마크를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연초록색의 그 색동의 태극마크의 부분을 빨강색으로 변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새싹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상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어린이는 좀 감소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의미, 그 앞에서 25년의 포스터에서 새조선의 일꾼 어린이라는 게 강조되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는 종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동의 동인인 조재호는 이 병아리를 이제 계림의 후예로서의 어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병아리의 그 입부리의 외침 같은 것들이 당시 어린이 해방을 외쳤던 그런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년의 포스터는 앞서의 포스터보다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지도 위에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때 한반도는 새조선을 의미하고 어린이는 새조선의 일꾼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된 이미지의 포스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에 보여지는 소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모습은 어린이 창간호에 그 소년에 입회하라는 그런 여러분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어린이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당시 어린이날이 그러니까 소년들의 자치 모임이었던 어린이들의 소년회의 자발적인 모임들의 연합이었던 그 어린이 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깨알잼이라고 해서 5월의 월자를 약간 걷는 행진의 모습을 디자인한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년부터는 이제 깃발과 행진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어린이날 포스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색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붉은 길을 표현하는 적기의 등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깃발이라든가 행진, 진군, 거대한 물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하면서 당시 어떤 행동의 통일성이라든가 단결, 집체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어린이 운동에서 계급주의 소년 운동에 주도적인 주도권을 이 시기에 많이 보여주는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포스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년에는 이제 그 조선 소년촌 연맹에서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게 포스터라고 보이는데요. 이때에는 광고를 협찬했던 그런 이제 대해서 보여주는 포스터도 나옵니다. 이때 포스터에는 어린이는 장래의 희망의 꽃 그리고 모든 힘과 사랑을 어린이에게로라고 하는 표를 내걸면서 이 시기의 어린이는 앞 시기가 이제 새조선의 어린이 이걸 강조했다면 이제 희망, 사랑, 꽃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6개 구호로 건강이라든가 양육의 문제가 부각되는 포스터가 나옵니다. 특히 여성과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와 어린이를 연결하는 이런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제 꽃 광고에서 나오는 부인병 약 선전하는 태양 조경환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이 제약회사의 로고가 꽃이었는데요. 그 꽃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어린이와 꽃을 연결하는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8년에 이제 앞에서 매일신보에 나왔던 포스터라면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동일 포스터를 쓰고 있는데 그 광고 그 매약 그 광고를 부인병 약 광고를 했던 그 부분을 당시에 선전지로 광고를 가려 놓았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이 시기에 정홍교라고 하는 계급주의 소년운동, 그러니까 방정환과 좀 대척의 자리에서 어린이 운동을 펼던 정홍교라는 사람이 쓴 글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글을 보면 어린이날을 그러니까 어린이 애호 사상을 보여주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희망의 꽃이자 행복의 열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천도교라든가 방정환 중심의 어린이 운동이 민족주의 계열의 어린이 운동에서 김기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운동이 수양이나 보호가 아니고 해방이다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계급주의 소년운동을 펼쳤던 정홍교는 오히려 이 시기에 애호라는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일제의 아동 애호 주간에서의 그 애호와 겹치면서 문구들도 그와 유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년에서 37년의 종이기는 아까 이제 25년에 그 색동의 마크 어린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세조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화했던 종이기와 달리 주로 문구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종이기가 독립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이것을 29년에서 30년 승물용이라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자전기에 이렇게 깃발을 달고 선전할 때 쓰던 깃발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기는 34년의 종이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2년에서 27년까지를 이제 우리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라든가 종이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데서 이제 5월 1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에서 30년까지는 5월 첫째 일요일, 5월 첫째 공일날이라고 해서 이제 포스터라든가 종이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1년도부터는 이 주요 했던 단체의 이름이 바뀌면서 전조선 어린이날 중앙연합 준비위가 만들면서는 이때는 5월 첫 공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종이기를 보시면 5월 첫 공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제 34년이라고 특정하는 거는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사들을 보면 여기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영신환이라고 하는 조선 매약 주식회사에서 이걸 이제 후원해서 기를 기증을 했는데요. 30년에 나온 기는 이제 승물용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관에서는 이거 연도를 따져서 이제 30년이라 봤는데 조선일보 34년을 보면 이제 어린이날 손깃발도 역시 같은 곳에서 이제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5월 첫 공일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34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9년에도 역시 28년에 이제 28년, 29년 막 30년 이때는 계급주의 소년운동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소년 총연맹에서 어린이날을 이제 대표적인 단체로 주도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깃발 표상이라든가 행진의 표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기존에 이제 그 깃발은 흰 바탕에 붉은 글씨라든가 푸른 글씨로 문구를 적었었는데 이 시기에 오면서 백기가 아닌 적기로의 상징성이 이제 시각적으로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는 이제 세조선의 새 일꾼 이런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무상계급 해방의 어린이라는 것을 포스터에서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9년에는 이제 흥미로운 또 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신문사에서 이렇게 합성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신문을 보시면 지면 배치를 보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방정환이 대표하는 선도교 소년연합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소년총연맹에서 뭐 정홍교라든가 홍은성 최규선의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주도권이 이동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스터에도 역시 이제 반반으로 분열된 그런 분할된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급주의 소년운동 쪽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죠. 둘로 분할되는 포스터를 통해서는 어린이 운동의 분열을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낸다고 봤는데요. 특히 이제 왼쪽 포스터는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고 추정이지만 천도교 소년연합회에서 나온 포스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조선 소년총연맹의 포스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29년 포스터에서 보셨는데요. 왼쪽의 포스터에는
성별이나 연령이 다양화된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무, 그러니까 동그랗게 원을 그린 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백기를 들고 있는 연령이 어린 어린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갔는데 구호를 보면 기르고 사랑으로 가르칩시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표어가, 구호가 나오는데요. 천도교 소년연합회에서 이 당시에 소년보육, 별도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조선 소년총연맹과 달리 별도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소년보육 포스터를 현상 모집하는데 이게 이제 이 포스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년에는 좀 더 선동적인 포스터가 등장합니다. 이제 외치고 있고 구호를 내고 있는 막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의외로 그 시각화된 포스터의 이미지는 그런데 구호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희망도 어린이로부터 첫째 건강, 둘째 교육 이렇게 이제 한층 완화된 구호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시기 일제에 아동 애호주간의 구호라든가 무료 건강검진이라든가 유치원 원효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크게 차별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구호들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소년을 보호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하는 계급주의 소년운동은 투쟁을 외칠 것 같고 포스터의 시각화도 그렇지만 실제 구호라든가 내용들은 아동 애호주간의 구호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1년은 이제 다시 천도교 소년회라든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약간 그 이전에 계급주의 소년운동의 주도권을 잃다가 조금 다시 회복되는 그 지점에 나오게 되고 이때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조선 어린이날 중앙연합회입니다. 여기서 나오면서 다시 구호도 25년에 구호로 돌아가듯이 그 생명의 먼저 5월 첫 공일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라는 구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2년 아까 전에 이제 25년 포스터를 제가 바탕이 녹색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 포스터를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자 새소전의 일꾼은 어린이 이거 이제 25년의 포스터 구호였다면 이때는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라는 구호를 갖고 녹색으로 그러니까 5월의 생명을 얘기하면서 새싹과 생명 어린이의 이미지를 희망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과 키워드로 맞물리면서 어린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구호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3년의 포스터에는 이제 오색 풍선과 어린이 만세를 시각화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든가 희망이라 내일이라 꿈으로서의 어린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봤는데요. 32년과 28년의 구호를 같이 이제 절충적으로 쓰고 있는데 오색 풍선이 어린이날 포스터에 등장한 게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최근에 어린이날 포스터도 보면 어린이날 하면 이제 오색 풍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어린이날 생명의 생명의 새 명절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기둥을 저는 딱 보는 순간 당시에 광고탑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탑을 둘레로 저 끝으로 보면 긴 기행렬이 이어지면서 끝에 이제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 선전탑을 돌아가면서 기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각화라고 느꼈습니다. 오색 풍선이 등장하면서 뭐 이상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명절이나 놀이 축제로서의 어린이의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4년은 이제 어린이 운동이 퇴조기를 맞고 있는데 이 역시도 양육을 강조하는데 이때는 이제 조선일보사에서 이제 제작해서 기증한 포스터인데요. 이때에는 이제 인형 이미지의 어린이 이미지가 여자 어린이의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가 시각화되면서 그 이전의 어린이 운동이 가졌던 어떤 해방의 성격이라든가 깃발이나 행진이 표상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이제 조선일보사에서는 그 연령이 어린 유년 잡지를 기획한다든가 이렇게 어린이 독자 전략도 바뀌게 되는데 동시대 어린이 담론도 맞물려 있는 그런 포스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년의 포스터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장애물 경기장의 어린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구호라든가 이런 문구들은 과거 이 초창기 어린이날을 보여주는 모습이긴 한데 자라나는 싹을 짓밟지 말자라는 그 문구와 함께 어린이 밑에 있는 짙은 색들이 마치
앞길이 순탄치 않은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35년의 어린이 운동이 이제 퇴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포스터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아이들의 복장이나 깃발이나 풍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시기와 좀 달리 운동회를 연상케 하는, 그러면서 요 시기에 어린이날 행사와 맞물려서 대운동회 사진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과 연상되는 포스터라고 보았습니다. 37년에는 이제 일제 아동애호 주간 포스터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굳세게 바르게 귀엽게라고 하는 일본어를 노출하는 그런 포스터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이의 친밀성이 강조되면서 벌거벗은 아이의 육체성을 보여주는 그 건강한 우량아. 그래서 이 당시의 양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그리고 제2세 국민으로서의 어린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런 담론들이 일제의 아동애호 주간 선전을 강화하는 포스터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바로 이런 어떤 일제 아동 애호주간의 행사를 계승한 행사 내용들도 그렇고 이 구호들도 계속 계승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년 포스터는 거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46년에 이제 어린이날이 부활되면서 47년에 나온 포스터에는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가는 국가 상징으로서의 태극기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어린이날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 운동의 그런 역사와 정신을 그럼 다른 어떤 행사 장면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좀 찾아봤는데요. 23년에서 24년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발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역시 어린이의 모습을 전면화해주고 어린이날에서 보여주었던 어린이들의 어떤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주로 이제 그런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전지를 배부하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라든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춤 공연 같은 걸 어린이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주로 신문에 나타나는 어린이날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년부터 이제 기행열이 이게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 자료를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어린이는 무궁화 동산의 꽃이다라고 하는 깃발 구호들을 내걸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5년 포스터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조선의 일꾼 어린이라는 것들이 이런 기행열과 맞물리면서 어린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기행열, 깃발, 행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나고요. 여기 이제 동아일보에 나오는 조선의 새싹은 어린이라는 그 표어기라고 하는데 이 표어기가 보여주는 거는 조선 소년운동협회,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행사들이 지금 따로 열립니다. 계급주의 계열의 행사가 따로 열리는데 이 표어기를 통해서도 어느 단체에서 주도한 어린이날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27년에는 이제 신문에서 위아래 동시에 그러니까 소년협회의 기행열과 5월의 기행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분열되어 있는 어린이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날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보시면 28년, 29년에 굉장히 어린이날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앙보다는 이제 지역의 어린이날들을 보도하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0년에 이제 중해일보는 이때 이제 기세를 확장하는 신문사에서 기세를 확장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린이날을 보도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뭐 풍선을 등양하는 사진이라든가 행렬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 당시 어린이날에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선일보라든가 뭐 동아일보 이런 쪽에서는 어린이날 중앙에서의 어린이날보다는 어린이날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다른 행사를 부각하는 사진들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테면 신문 보도를 보면 왼쪽 하단의 어린이날 행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의 사진들은 어린이날 행사가 아닙니다. 그 무렵에 이루어졌던 그 경성 상공연합 대운동회에 사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어린이날 행사처럼 보여지지만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행사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급주의 소년운동이 부상이 되면서
동시에 어린이날이 이제 위축되어가는 모습들을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31년에는 어린이날이 축소되고 원화의 율동을 주로 보여주는 이때도 물론 어린이날 행사가 아닙니다. 근데 어린이날 주변으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32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32년에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의 그 어린이날 행사 사진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32년에는 유치원 연합 원유회 보도 속에서 어린이는 이제 민족의 새 일꾼이라든가 뭐 희망의 어린이 뭐 이런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연령이 어린 어린이들을 주목하면서 이제 어린이는 귀엽고 아름다운 어린이, 유희 뭐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명절 이러면서 이제 어린 연령의 유아들의 율동이 부각되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후원했던 그 연합 원유회에서는 어린이날 종이기 대신 조선일보 종이기를 아이들이 들고 만세를 부른다거나, 그리고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 어린 아이의 뒷면에 천사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하면 상투적으로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요 시기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상공연합 대운동회 여기 보시면 왼쪽 화면에서 사실 2장만 어린이날 행사이고요. 가장행렬을 하고 있거나 밑에 있는 행사들은 대운동회 화보들을 같이 이제 약간 섞어서 놓음으로써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어린이날 정신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이런 사진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34년의 어린이날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왼쪽의 사진이 어린이날 기념식이라면 오른쪽에서는 상공연합 운동회의 모습들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한 컷에 불과한 어린이날 사진과 그 다음에 2장의 그러니까 운동회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죠. 또한 그 영화보건 대회 같은 게 요 시기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제2세 국민이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자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되면서 어린이는 우량하고 심신발달 건전한 바람직한 제2세 국민으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린이를 바라봤던 시각들과 이 시기에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의 변화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어린이날 기념식이 하단에 왼쪽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량한 선발대회를 했던 어린이 표창식에 대한 게 동시기에 어린이날 무렵에 같이 막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어린이날의 의미도 사라지고 축소되고 이렇게 혼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원유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경석 유치원 연합 원유회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천사들의 놀이터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유치원 순례하는 장면들이 어린이날 앞뒤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계속해서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날에 점점 우량 소년 표창이라든가 별도의 아동애호 주간에 별도로 실시되었던 다른 행사가 이제 어린이날 기념식에 끼어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날의 모습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은 어린이날 기념식, 그리고 상공의 운동회라든가 가장행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보도가 겹친 보도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침내 이제 전경성 초등학교 연합 대운동회 같은 데에서는 기미가요 합창을 하고, 네, 어린이날이 이제 어린이날에 했던 건 아니고 어린이날이 있었던 5월에 같이 이루어졌던 행사를 보도하는 건데요. 이제 송진우 같은 사람은 굳세고 크고 튼튼한 몸을 닦아서 백절부굴의 용사가 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의 일제 말에 어린이의 어떤 행사들이 해방 이후에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이제 체육대회로 개막을 한다든가 우리 어린이날의 행사 모습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량 소년 표창을 한다든가 마침내 일장기를 들고 행렬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이제 아동애호 주간을 선전하면서 조선 신궁에 참배가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기념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변질되어가는 어린이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롱이라든가 유희라든가 율동, 그러니까 어린이 이제 재롱둥이로서 비춰지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38년에는 어린이날이 폐지됐는데 행사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전에 36년에 썼던 사진을 약간 편집을, 네, 구도를 좀 다르게 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때에는 아동애호 주간이라 그래서 이제 어린이는 제2세 국민의 참된 애호를 강조하는 이런 어린이날처럼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동애호 주간과 초등연합 대운동회가 우리의 어린이날을 대체하면서 5월을 장식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때의 구호들이 이후에 이제 그 건아라든가 아니면 용사라든가 곱고 바르고 씩씩한 어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명절이라든가 명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린이날에 수사했던 말들인데 이게 이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9년에 아동애호 주간에는 뭐 무료 건강, 뭐 고궁 무료 개방, 아동 건강 기원제, 신궁에 가서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량아 표창시. 근데 이 모습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는 새 일꾼, 씩씩하고 참되게라고 했던 조선 어린이 운동의 초창기의 이 슬로건이 이제 제2세 국민을 어린이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41년에는 이제 아동 애호 주간이라는 말도 치워버리고 어린이날이라는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는 우리의 어린이 운동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의 그 말들도 왜곡을 하고 기억과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나라의 보배, 국가에 대한 어린이의 충성 맹세. 이건 이제 해방 이후 이제 전쟁 이후에 어린이에게 부여되었던 상들이 일제 말의 모습에서 그대로 이제 이동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태극기를 든 해방기의 어린이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47년에는 이제 나라의 법의 어린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조선에 없앤 새일꾼, 네, 일제 말의 그 행사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48년, 49년이 되면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나라의 보배는 대한의 어린이가 되고 반공 어린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라든가 행사 사진에도 이제 태극기가 이제 어린이날 그 위에 바로 딱 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기념 방송까지 합니다. 공산분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부모와 말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위한 어린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100년의 어린이날을 살피면서 쭉 보면서 어린이는 무엇을 위한 어린이로만 존재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른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의 요구, 욕망들이 어린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속에도 또 계속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희경 선생님의 발표는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생산, 유통되었던 다양한 유물과 자료에 투사된 이념과 사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이날 포스터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종이 깃발, 행사 사진 등의 의미도 심도 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이규윤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언니의 곡절, 한국 근현대 가족과 여자 어린이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와 어린이 기초자료조사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이기훈 교수님이 연구 책임을 맡아주셨고 한국 근현대 주요 어린이상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기훈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제가 작년에 방금 소개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팀 오늘 발표하시는 여러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그 한국 현대사 어린이 기초자료 조사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과제가 한국 근현대 어린이 이미지를 대표적인 이미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그림들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근데 그 이미지들 중에 제가
제 눈을 끌었던 게 제 시선을 끌었던 게 아이가 아이를 보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혹은 누나들이 애들을 업고 다니죠, 주로. 업고 다니고 뭐 또는 뭐 이게 보살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작품입니다. 몽실언니입니다. 권정 선생님의 몽실언니인데 이 작품 제가 요즘은 사실 새 판이 나와서 표지 그림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이 84년 쪽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이 84년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전형적인 이제 언니 또는 누나겠죠. 근데 뭐 번거롭게 자꾸 반복하는 게 그래서 좀 언니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들이 이거 과연 어떤 풍경에서 나오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포대기 자체도 거의 한국에만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업어 키우는 문화도 독특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애가 애를 없는, 그러니까 언니가 누나가 애들을 보는 건 이게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어땠을까? 근데 지금 PPT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2015년에 나온 김은주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나 20세기 초반까지의 전통적 시대의 회화에서 육아를 다루는 풍경에서는 아이가 아이를 보는 풍경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담당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엄마가 애를 떼놓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의 애가 있든 엄마 주변에 있는 풍경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풍경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 그림은 1936년 조선일보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30년대 후반에 들어갔죠. 근데 우리 차지라고 하는 이 코너는 이제 동요나 뭐 이런 걸 많이 싣는 코너입니다. 되게 이쁜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너인데, 그런데 이 코너에 사실 지금 이 그림이 이 주제가 뭐냐면 자장 귀환애기 자장은 자장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 어린이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의 포인트는 아기인데 아기를 누가 보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이 풍경에서는 언니가 또는 누나가 아기를 보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애가 지금 애를 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 이런 상황, 이게 동아시아 한국을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력이 없어서 지금 일단 한국에서만 조선의 사례들만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풍경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취향률이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언니가 봤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근데 취향률이 높아져도 잘 안 변합니다. 취향률이 높아지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도 이 풍경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70년의 그림 사진인데요. 후지모토 다쿠미라는 일본 사진 작가가 이제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전북입니다. 전북에서 한 농가를 찍은 겁니다. 이 풍경은 70년대의 가난한 농가의 아주 전형적인 새마을 운동 막 시작해서 아직 지금 지붕 개량도 안 한 그 풍경인데, 지금 한 10살 남짓한 소녀가 막내를 돌보고 있거든요. 이제 업고 다니겠죠. 그런데 요 뒤에 이제 이 사진 작가가 아마 독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불러냈습니다. 근데 뒤에 잘 보시면 제가 68년생이거든요. 제 또래로 보이는,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누나 말 참 안 듣게 생긴 꼬맹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3살, 2살 정도? 둘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이 10살 남짓한 꼬맹이가, 이 무렵에는 무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업했느냐? 아마 애를 업고 학교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좀 힘들면 엄마가 오전에 보고 오후에는 대충 애가 오자마자 맡기고 일하러 나가는 이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보시는 50년대, 60년대 이제 설문에서 이제 반영되는 것인데,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에서 일단 가설적으로 전통사회에서 육아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할 때, 그러면 언제였을까? 대체로 이걸 어느 시점이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한 1920년대도 서서히 식민지 지주제하에서 여성이 직접 생산 노동에 참여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좀 확장되었을 터인데, 두드러지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1930년대입니다. 30년대 보면 농촌진흥운동화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이 전가근로라는 겁니다. 온 집안이 다 일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의 개념에는 가사는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선총독부는 단언해서
부인이 야외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조선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이거 약간 근거 없습니다. 이건 지방에마다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밭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굉장히 많이 노동에 투입되고요. 논농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건데 이거는 그 뭐 농업 노동의 방식과 그리고 육아 그 어느 경우에나 육아는 엄마가 여전히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구성이 되는 건데 이건 맞죠. 근데 이건 지역 차이를 무시하고 다 이제 그 전가 근로를 강조하기 시작해서 이 보통학 조선노동본 6학년 교재인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이제 보통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일해서 딛고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풍경에서 보면 지금 어머니 뭐 그다음에 누이 뭐 다 일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정책적으로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노동이 부인 노동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이런 면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농사에서 여성 노동 비중이 점점 커지고 또 그 외에도 여성이 가사 외 다른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밀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이걸 분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실증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사실 이 원래 연구 용역에는 이건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찾는 거였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왜 이러는 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뒤지기 시작했는데 잘 자료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령으로 이걸 나누어서 노동의 현황을 조사한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안병년이라는 분이 당시에 이제 홋카이도 제국대학 농학부에 다니고 계셨는데 이분 나중에 이제 빨치산 유명한 빨치산 대장입니다. 근데 이 조사는 정말 꼼꼼한 조사입니다. 학부 학생이 했다고 하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조사 자체에 관한 논문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이제 아동의 연령에 되게 관심을 둔 거죠. 연령을 어떻게 이 사람 본인이 아동 노동과 아동 건강 상태에 되게 주목했기 때문에 연령으로 나눠 놓습니다. 이 자기 고향 마을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세세한 조사가 가능했던 건 자기 고향 마을, 오곡리 마을을 조사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대 구별이 대충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약 61호로 61세대로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고요. 여기서 보면 아동이 약 127명이고요. 그러니까 머슴을 고용한 호가 13호라 그러는데 이 호가 되게 자소작 정도 되는 부농층이고 이 동네에서는 나머지는 다 이제 소작 빈농층입니다. 되게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률이 23%인데 이 시기에 일반적 취약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축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요. 여기서 이제 연령별로 노동의 현황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쓴 표현은 주농, 보농, 부종, 상고, 타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사를 주도했다는 이게 주농을 참 애매한데 농사를 주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농사를 한다라는 거고요. 농사의 주력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이고 농사를 보조하는 것이고 부종은 농사에는 안 한다. 농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노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농업 노동을 안 한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고가 노동자라고 했는데 머슴입니다, 사실. 출가 노동은 다른 농촌 머슴일 수도 있고 공장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7세 15세가 이거 어린이로 잡습니다. 이 사람은 7세 15세를 어린이를 잡는데 7세 15세까지는 농사 보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16세 30세가 되면 바로 농사 주도로 주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31세에서 45세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여성은 자 보시면 7세 15세는 농사 보조 그리고 되게 이제 농업 노동 비참여이죠. 부종인 겁니다. 그런데 16세 30세는 이 비율이 9, 13, 9로 바뀝니다. 이건 명수입니다. 퍼센트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게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16세 30세가 돼도 농사 주농으로 안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농이거나 농사를 안 하는 걸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더 많아지는 31세에서 45세가 되면 비율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역전돼서 23, 12, 4가 됩니다. 이거 비율로 보시면 16세 30세 집단은 농사 주도가 29%,
농사 보조가 38%, 농업 노동이 뭐 약 30% 정도 되는데 31세 45세 집단이 되면 나이가 더 훨씬 많아지고 사실 농업 노동에서는 부적당해집니다. 이게 이 시기에 여성들은 45세 무렵이면 폐경이거든요. 40세 후반, 40세 초반에 며느리를 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아진다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단이 훨씬 더 60% 가까이가 준농이 됩니다. 농업을 주도하는 형편이 되죠. 이렇게 변화는, 그리고 보시면 비참여가 확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보조도 줄어들고요. 이게 다 준농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농이 됐다면 가사노동 또는 육아는 누군가가 분담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가 부담하느냐? 여기서 부담을 합니다. 어린이들의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아동 노동에서 노동으로 분류를 안 했어요. 생산 노동만 따졌으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뭘 하는가를 이 사람이 조사를 따로 합니다. 뭘 했나를 조사를 요거 표 전에 실제로 여기는 출산 횟수들입니다. 몇 회 출산했나를 보시면 아까 이제 그 16세, 30세 집단과 31세, 45세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대체로 이제 초혼들이 보면 17세에서 18세, 19세, 20세 정도 초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산 횟수가 여기 뭐 표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요약하자면 한 35세까지 4, 5회, 36, 40세까지 5, 6회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5세, 35세 정도 되면 이 무렵에 10살 넘는 장녀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녀를 비롯해서 서너 명 이상의 이제 자녀가 있는 뭐 이런 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제 여자 어린이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이 7세부터 15세까지입니다. 사실 연령 집단이 7세, 15세는 이게 편차가 되게 큰데 그냥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 아마 특별한 사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뭐 이러이러한 일과 애복이 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농사 보조도 보면 애복이 가사를 다 돌보는, 다 참여합니다. 근데 농업노도 비참여라고 부종으로 했던 경우에도 애복이 19, 가사 13이고요. 그 중에 애복이와 가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사노동까지, 애복이나 가사노동 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28명인데 이 28명 중에 다수는 7세, 8세, 9세 정도의 이 노동을 감당하기 좀 어렵고 언니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여기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10세 이상이 됐으면 다 애복이나 가사는 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집단은 여자 어린이 집단의 애복이와 가사 참여가 그 16세, 30세 집단과 31세, 45세 집단 사이에 준홍의 역전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남자 어린이 노동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보시면 특이한 건 애복이가 13명이 나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오빠들 또는 형들이 봐주는 건데 아마도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큰애가 딸이 아닌 경우에는 엄마가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형이나 오빠가 이제 봐줘야 되는 그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간혹 나타나는 형이 애를 업고 있는 광경도 실제로 여기 좀 포함되어 있는데 압도적 다수는 언니들이죠. 언니들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완전 무노동, 노동하지 않는 비율로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60명 중에 38명이고 63.3%입니다.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건 이들은 다 이제 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는 취약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 어린이들이 완전 유동 비용이 41%인데 63%로 나오는 건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비슷할 7, 8세 가량의 낮은 연령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취학률 격차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취학률 격차가 이제 39년에는 취학률이 56.5%에 19.4%입니다. 근데 이건 일단 취학률은 이렇게 잡혔는데 김무자 선생님이 쓰는 비율은 사실 이제 취학률이라고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율이라서 졸업하는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가면 취학률이 일단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퍼센테이지를 고려하면 이제 완전 취학률인 거죠. 완전 취학률의 비율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위에가 남자, 밑에가 당연히 여자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취학률이 평균 취학률인데 식민지 교육연실에서는 이 중간에 평균 취학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두 개의 취학률이 있었다라고
설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 가운데의 숫자, 평균 숫자는 저게 전형적으로 의미 없는 평균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격차가 완전 무노동으로 제가 이제 분류한 양자의 격차를 갭을 설명해 주는 것이겠죠. 뭐 이게 식민지계에서 이게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저 20년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성의 농업 생산 노동 참여가 적어도 이게 이제 확장되고 이 정도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어린이 노동, 특히 여자 어린이 노동의 여자 어린이의 육아와 가사 분담하에서 계속 지속됐던 것이고 이게 어린이의 애복이 역할,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애복이는 아주 어린 시점부터 10살 남짓부터 시작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이제 해방이나 한국 전쟁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제 보시듯 여러 자료들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현실인데 사실 담론이나 이미지 속에서는 잘 반영 안 됩니다. 여자 어린이 그림을 그리면 늘 남자 어린이랑 똑같이 학교 가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관념 속에서는. 그리고 이 관념이 조사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제가 60년대 조사 속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 한국 전쟁 중의 어린이는요, 이건 그림으로 사실, 이건 제가 빈칸으로 놔두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사진 쪽이 훨씬 더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되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피난이죠. 피난인데, 피난과 난민화라는 게 한국 전쟁 중의 민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 모습들은 뭐 보시면, 이게 되게 해맑게 웃고 좀 귀여운 장면만 제가 고른 겁니다, 사실. 이 사진 되게 여기 저 오른쪽 사진은 보시면 아마도 지금 뒤에가 어머니인지 아닌지 불명한데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엎여 있는 아이는 걸었던 것 같습니다. 걸렸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못 걷겠다고 칭얼대니까 언니 또는 누나가 지금 업어주고 있는 광경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업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지만한 애를 지금 업고 다니는 풍경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피난 과정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 피난민촌에 들어가면, 이 어른들은, 당시 피난민촌이라는 게 식량 배급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무조건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에서 이제, 예, 돌보고, 피난민촌에서 가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 주로 여자 어린이들의 몫이 되죠. 요건, 피난 아니고 복구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복구의 상황에서도 보면, 석지훈 선생님이 소개할 그 테넌트의 영상 이런 데서도 보면 아이를 업고 뭔가를 이제 이런 거 나르고 있는 여자 어린이들 모습 같은 게 자주 나옵니다. 예. 이게 50년대, 6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 상황은 사실 이제 농촌에서는 50년대 농촌이 되게 영세 소농으로의 하향 평준화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의 결과로 소규모의 경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쫙 많이 생긴 것이죠. 이런 경우에 되게 이 상황에서의 교육 투자는 늘어나기는 분명히 늘어나는데 이 교육 투자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것은 장남들에게 집중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백업을 누가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언니들의 몫이 될 테인데 도시의 경우는 좀 상황을 좀 다르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 소농 경영에서 보면 상당수가 이제 도시로 이탈을 하게 되죠. 근데 도시로 왔을 때 이게 도시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전태일 가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버지가 잘 벌었는데 쫄딱 망해서 뿔뿔이 터지면서 약간 고아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을 때 남성 노동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인이 이제 노동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 생산 노동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전업 노동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 대다수가 선택하는 게 보면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파출부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파타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언니들이 특히 이제 장사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이 69년의 최민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보시면 엄마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어요. 자갈치 시장이거든요.
생선을 만지고 있다 보니까 아기를 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69년 자갈치라서 이게 냉장 시스템이 없을 때라서 냄새가 굉장히 지독했을 겁니다. 그래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언니가 와서 업고 와서 젖을 먹이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39년 통계와 같은 시기의 연령별 조사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68년에 최재석 선생님 연구를 제가 활용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는데 농촌 가족의 역할 구조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68년에 이 11개 마을의 세대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면접 조사 인터뷰를 했는데 부부 가족이 200세대고요. 그다음에 직계 가족이 200세대. 그러니까 부부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직계 가족은 할아버지, 부모, 그다음 자녀 이렇게 조부모, 부모, 자녀. 그러니까 이상이다 되면은 뭐 3대 유세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부부 직계 가족에서 저는 직계 가족은 뺐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부부 가족이 사실 이게 부부와 자녀로만 구별했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부부와 자녀가 일반적으로 부부 가족이라면 아마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 역할 구별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가사, 육아, 그 다음에 생산노동, 경제활동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서 제일 먼저 가사에서 역할 분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 처, 아들과 딸, 딸, 처, 아들, 딸, 처, 딸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저는 뜰 청소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드닝을 도입한 게 아닌가. 이 서구식 조사에서 가드닝 갖고 왔나? 약간 1960년대 말에 마당을 청소하긴 하는데요. 사실 시골에서 뭐 그렇게 마당 청소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하여간 이 뭐 뜰 청소를 뺀다면 밥 짓기, 설거지, 세탁, 그다음 바느질, 다 장담그기를 놓고 보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딸과 그리고 아내와 딸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애보기 항목입니다. 애보기 항목은 압도적으로 아들과 딸, 처아들, 딸이 많은데 이상한 건 딸의 항목이 없습니다. 아들, 딸, 처, 아들과 딸은 있는데 처와 딸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건 좀 이따가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뒤에서 보면 나오는데 근데 하여간 이제 아들, 딸이나 처아들, 딸이 이거 합치면 65%가량 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가사와는 별개로 실제로 육아에서는 39년의 풍경이 거의 사라지지 않고 더 이렇게 지속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더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의 부분도 보면 이거는 이제 남편, 처, 아들, 딸 이렇게 나오는 사실 이게 좀 이상한 통계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설문조사의 항목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설문하는 사람들은요 근대적 가족의 역할 구분 개념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이것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질문을 이렇게 하면 항상 남편, 대부분 남편, 남편과 부인, 대개 부인, 항상 부인, 기타였던 겁니다. 다 모두 다 기타인데 실제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조사는 인터뷰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이 문맹이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아까 딸이 왜 없냐? 이 가사 분담을 질문하는 질문자와 육아의 분담을 질문하는 질문자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분담하는 질문자는 스스로 이 기타의 항목을 물었을 겁니다. 아마 유형화가 되니까 유형화시켜서 그러면 누구예요? 라고 질문했고 그게 조사 결과에 반영을 했으니 딸이 들어가 있는데 육아를 담당한 담당자는 이걸 아들, 딸을 구별을 안 하고 아들과 딸로 한꺼번에 처리를 했든지 뭔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합산을 해도 100%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 투영되어 있는 의식과 실제 현실이 다를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다른 방식 비틀려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설문 조사 자체가 아주 여전히
이 강력하게 여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육아 노동을 농촌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족 역할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게 의외로 이게 부인과 딸이 3%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71년에서도 이 질문에서 설문에서도 아까 68년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당시 선생님 논문 쓰시면서 그랬는지 71년은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건 식모가 들어가 있죠. 이제 이 식모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때 식모는 식모들이 언니 수준의 나이들입니다. 식모들이 되게 식모라고 하지만 모가 아니고요. 대체로 뭐 13, 14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7, 8세까지 또는 뭐 결혼하기 전까지 한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돌보는 것이 식모의 일입니다. 대개 보면 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식모나 주로 식모인데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는 식모가 맞는다라는 것도 별로 높게 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가사가 주로 식모가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애복의 역할들은 엄마가 많이 맞는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가난한 도시 빈민들의 상황을 완전히 반영한 조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타로 분류돼 있을 때 기타를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 기타를 잘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냥 답변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면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수많은 사진이나 그림 속에서 동생을 업고 있는 언니의 모습들을 되게 많이 포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한국 근대 가족 내에서의 어린이 노동의 성적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또는 70년대까지도 이 부담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재생산되고 있었으며, 이게 70년대 이후에는 점점 사라져 가지만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여전히 그 돌봄 노동이 여자 어린이의 몫이었고 그게 이미지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몽실 언니를 80년대 봤을 때 80년대 몽실 언니가 나오고 이게 아마 90년대 말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되죠. 그때 특별히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은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민지 가족과 여자 어린이에 대해서 충청남도 당진군 오곡리 마을의 사례로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농업 생산 노동 참여는 여자 어린이의 육아와 가사 분담하에서 지속되었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1950년대, 70년대에도 이러한 여자 어린이의 가사 노동과 돌봄 분담은 지속되었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